대한항공이 지난 5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탑승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성 확인서를 제시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구멍 뚫린 입국자 검역 실태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00명을 넘으면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 중 1명은 중증으로 악화돼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은 과거에도 연인과 헤어질 때마다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었다는 경찰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외아들을 남겨두고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충원에 있는 남편 곁에 묻힐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한 것이라며 네거티브 TF를 구성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효자 종목인 양궁 경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올림픽 때 남녀 개인전, 단체전 이 4개의 메달을 모두 휩쓸었는데요. 이번에는 혼성 종목이 새로 추가돼 메달 5개를 노립니다. 이 경기장의 바닷바람을 뚫을 비장의 무기를 준비 중인데요.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궁 경기가 열리는 도쿄 유메노시마는 바다를 낀 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햇빛과 습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언제 불어올지 모를 해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림픽 8연패 천하무적 여자 양궁은 도쿄의 강풍을 뚫을 무기도 지녔습니다. 센 화살입니다. 맏언니 강채영은 힘이 좋아 남자 선수들이 쓰는 무거운 활을 씁니다. 활을 팽팽하게 당기는 데 필요한 장력도 강합니다. 보통 여자 선수들의 장력은 40파운드 정도인데 강채영은 46파운드입니다. 힘은 그대로 화살에 실려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여자 양궁 3총사의 평균 키는 171cm, 이 중 175cm의 장민희는 큰 체격에서 나오는 힘으로 48파운드의 가장 센 화살을 쏩니다. 활이 세고 화살도 긴 편이어서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고 파워가 좀 센 편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희 선수가 훨씬 더 센 것 같고요. 막내 안산의 활도 42파운드로 여자 선수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실수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강한 집중력도 갖췄습니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대회 때부터 단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은 여자 양궁은 사상 첫 9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 양궁은 2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 금메달 5개를 겨냥합니다. 내일 개인 예선을 시작으로 올해 새로 생긴 혼성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개막이 코앞인데 전 세계 선수들은 부실한 선수촌이 컨디션 관리에 큰 장애물이라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침대도 삐걱거리고 TV도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럭비 선수들에게 실제 선수촌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도쿄에서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적의 역전승으로 사상 첫 올림픽에 진출한 럭비 대표팀. 올림픽 선수촌에 대해 묻자 웃음부터 보입니다. 왜 공사가 덜 끝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사도 이렇게 다 그대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골판지 침대는 작고 불안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저한테도. 배구나 농구 이런 선수들한테 이게 진짜 맞을지, 이게 침대 보여드릴까요? 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벌써 이게 또 부셔졌어요. 뉴질랜드 선수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침대에 앉자 프레임이 그대로 구겨집니다. 일본 프로팀 소속인 장용흥도 적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내부는 솔직히 좀 벽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좀 확실히 좀 부실한, 좀 급하게 지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여기에 냉장고는 종목당 1개만 지급하고 TV는 아예 없습니다. 4명이 쓰는 숙소엔 샤워실이 1개뿐입니다. 화장실이 1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빠르게 샤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샤워하고 빠르게 밥 먹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 일본 유도 대표팀 선수 등도 외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대표팀은 자신 있습니다.
많이 연습했고 그만큼 자신도 있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선수촌이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1,842명, 하루 만에 코로나 확진자 최다 신기록이 또 경신됐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 270여 명이 반영된 영향이 있지만 그 외 확진자 수도 1,5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규락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목욕탕과 실내운동시설 등의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중대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협의 중이고 저희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갖고 지금 심도 깊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을 포함해 비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 수 대비 31%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이전 주인 25.5%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으며 하루 1,000명대 환자 발생이 보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에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모두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은 추가로 조치할 만한 게 많지 않다며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최단 기간 무사복귀 임무 달성,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 국방부가 청해부대 귀국을 놓고 스스로 내린 평가인데 이렇게 자화자찬할 땐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청해부대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0명 중에 271명이 감염된 확진율 90% 초유의 사태입니다. 산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도 1명 발생했고 입원 환자도 3명이 늘어 17명이 됐습니다.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계획이 없었던 점, 감기로 오인의 보고가 늦었던 점, 미궁에 빠진 감염 경로 등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병 준비 과정, 초기 대응의 적절성, 방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애초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 국방부란 점에서 셀프 감사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셀프 감사를 통해서 국방부 아니라 합참이나 해군본부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로 상당히 의심되는 감사 계획이죠. 국방부는 국회의 최단 기간 귀환 작전이라고 자화자찬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발한 문무대왕함은 50일 후쯤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검체 채취 없이 일단 소독부터 했다는 일부 지적에 군은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국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지난 5개월간 PCR 음성 확인서 없이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도 2,600명을 넘었고 이 중 200명 가까이가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2,677명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없더라도 입국 후 자가격리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84명이 입국 직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100명 중 7명꼴로 확진된 건데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내국인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했던 지난 5개월 동안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84명이 기내에서 몇 명에게 추가 감염을 시켰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증상이 40%나 있죠. 나도 내가 바이러스 갖고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냥 거의 증상 없이 넘어가는데. 같은 기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어기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도 176명이나 됐습니다. PCR 검사지가 공인된 기관에서 하지 않거나 또한 72시간 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허위 검사지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15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외 국민 예외 없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 공항에 이루어지는 탑승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어제 판결로 법정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정치권 공방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로남불 아니라면 문 대통령도 사과하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수행비서였던 만큼 단독으로 범행했을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 무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론 조작의 최종적인 수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는 저로서는 하여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야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싸고 나섰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야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을 동원해서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도 아슬아슬하게 대선에서 이겨놓고 정통성 운운하는 게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2012년과 달리 2017년은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선인 만큼 조작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 이게 최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자들이나 정치권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이어갑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하자 지지자들은 곧바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신변 위협성 낙마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판부를 쓰레기에 빗대거나 판결문으로 소설을 썼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김 전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판사 실명을 공개하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인사들도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김경수를 믿는다며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사법부 결정에 정치적 비난을 쏟아내는 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사법 불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우려합니다. 사법부가 이 불신을 받으면은 모든 게 정치적인 이 판결도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넣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 검찰은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지사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창과 방패를 들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 SNS를 감사하겠다며 도정농단이라는 공세에 방패를 들었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권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맞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탄핵 표기를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지사는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탄핵 표결 당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왜 탄핵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했는지 설명하라고 썼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관계자의 이 전 대표 SNS 비방 논란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의 SNS상 선거법 위반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반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후퇴 논란을 빚었던 기본소득 정책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임기 시작 이후인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간 25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100만 원, 여기에 더해 청년 700만 명에게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말 바꾸기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요. 더 좋아진 것이니까 칭찬해야 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을 20조 원 정도로 추산하며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그럼 어떤 방패를 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흔드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라고 반격했습니다. 친문 적통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부산을 찾았고,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을 향한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데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 운운하자 이낙연 캠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지지율에서 상당히 이기고 있을 때는 원팀을 강조하다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거론하면서 네거티브로 돌변한 것은 국민들 눈에 대단히 나쁘게 비춰질 것입니다. 오영훈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 적통 이낙연 후보를 흔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재명 캠프의 모습이 딱하다면서 이낙연을 초대 총리로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네거티브 공세를 막기 위해 대응 TF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선대본부장인 서른 의원은 SNS에 이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백이 생긴 PK 지역을 찾아 친문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PK 지역을 훑으며 친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꼽혔던 김 지사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이 실언 논란으로 곤혹을 좀 치렀죠. 정치 경험이 없고 아군이 부족해서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입당을 압박만 해오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 측에 합동 일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간호사단체와 면담을 갖고 나홀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면 대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의료진을 격려하며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질서 있게 잘했다는 이야기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법률팀을 꾸리고 법률 대응 입장만 올리는 전용 SNS 계정도 개설했습니다. 당 밖으로 돌고 있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이준석 대표는 압박과 당근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위태롭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윤 전 총장을 버리기는 아까운 게르게 비유한 것에 대해 게르은 닭갈비인데 춘천 닭갈비는 맛있다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윤 전 총장 측에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일정을 잡아보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윤 전 총장 후원회에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대통령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무슨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까요? 네, 꾸중 정치입니다. 요즘 대통령이요,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자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대표적인 게 이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죠. 이 군 통수권자니까요. 네, 하지만 대통령은요, 사과 대신에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오류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갑질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오히려 장병을 수송기로 태워오는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네. 대통령이라고 청와대가 자화자찬을 했죠. 그래서 비판은 군에 돌리면서 스스로 칭찬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요, 꾸중 정치는 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대통령은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린 겁니다.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비판하는 쪽은 저걸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자,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지난해 마스크 부족에 대해서 또 추윤 갈등과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사과를 했던 그 시기는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득표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였는데요. 사과를 통해 돌아선 민심을 달래려 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인 지금은 사과는 없고 꾸중만 계속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도 펼치고 있는데 추미애의 세 가지는 뭘까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원망스러운 이유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선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말한 겁니다.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받는 책임도 있고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수위가 세네요. 당연히 추미애 전 장관은 동의를 못하겠죠. 네,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면 안 좋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꽁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꽁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요. 전에는 이 여권 주자 중에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해서 난처하게 하더니 이 감사 표시도 뭐 반어법이죠. 네, 그렇게 들리죠. 추 전 장관은 본인이 드루킹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이 계속 쏟아지니까 좀 난처할 것 같습니다. 네, 오선의 긴 정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부담도 됩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 통보를 한 여성들에게 수차례 보복 범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에 제대로 된 신변 보호가 없었던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먼저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도에서 40대 남성 백모 씨가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건 지난 18일.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16살 김모근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백 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 같은 여성을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2011년 백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와 끈으로 협박한 겁니다. 결국 이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이별을 요구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사실상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보복 범죄. 유족 측은 중학생 아들을 해칠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 씨가 다수의 보복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 빨리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죠. 채널A 취재 결과 이런 변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5일. 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 2주 뒤인 19일이었습니다. 백 씨가 10대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스마트워치의 재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급 예정일 다음 날 스마트워치를 확보하고도 관리부서와 실제 지급부서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피해자의 집에 녹화용 CCTV를 설치하고 주간과 야간 순찰을 강화했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치는 정작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측은 소통이 소홀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측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옥상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는 내용도 신고했는데 백 씨와 공범은 범행 당일 2층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가택 침입 등 범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돼 왔는데도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희생자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병마와 싸워왔는데 갓 고등학생 된 외아들만 남기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고 정종률 상사. 11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고 정종률 상사.
기관부 내연사로 복무하며 조국의 영해를 지켰지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가라앉은 천안함과 함께 27번째 유해로 수습됐습니다. 한창 아빠와의 추억을 쌓을 어린 나이에 아빠를 떠나보냈지만 아들은 씩씩했습니다.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홀로 생계를 꾸려온 부인은 고1 아들을 남기고 44살을 일기로 남편 곁으로 떠났습니다. 부인은 주변에 폐를 끼칠까봐 암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으로 이렇게 임무를 다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아들 잘 지켜 돌봐줬다, 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돕는 거는 부끄러워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도움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 아버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빈소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아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대선 주자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머니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은 19살이 될 때까지 아들에게 지급하고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준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내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남편과 합장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녹음을 해오라고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하청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녹취록 속에서도 경찰은 경찰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료 경찰관도 이 직원을 찾아가 함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 수사관. 지난 4월 참고인 신분인 김 씨의 전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법적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하는 말 있지. 나한테 녹음해. 경찰이 시켜서 했으면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말 안 하니까. 이틀 전인 20일 이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이 참고인에게 하청 수사를 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동료 수사관이 참고인을 찾아가 녹음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수사관에게 녹음 파일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녹음을 시킨 수사관을 포함해 2명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특검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8명. 경찰 스스로 무리한 행동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취객들의 일탈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앞치마를 두른 직원이 나가달라고 안내하지만 술을 마시는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셋 중 한 명은 옆 테이블로 옮겨 앉으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내가 여기 자주 와. 자주 오는데 저 타이로 자는 시간은 안 되지.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모일 수 있는 인원은 2명.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난동까지 부린 겁니다. 지금 영업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 자영업자가 무슨 죄예요? 갑질하고 뭉기면 안 되잖아. 응? 나라의 법이잖아. 우리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깜깜한 밤 거리에서 남성들이 경찰관과 언쟁을 벌입니다. 갑자기 한 명이 경찰관에게 덤벼들고 동료 경찰관이 다급히 제지합니다. 6명이 사적 모임을 갖는 걸 적발한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발끈한 겁니다. 사적 모임이 아니고 뭐예요? 일단 자르는 거를 뭘 어떻게 붙였는데요? 밤늦게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단속에 항의해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일탈이 방역 전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졌고 오늘 전력 사용량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대정전, 즉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벌써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전력난 현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난 나만 저거 꽂은 줄 알고 막 나왔더니 여기 전체가 다 여기 내 반경이 들어가는 데는 다 꺼졌어. 깜깜해 절벽에서. 우리 양쳐지니까 되게 많이 답답했어요. 너무. 대사양은 오바죠. 다른 원인이 없어요. 예년 같으면 햇빛 시즌이고 다들 한집 건너 다 놀러 가고 지금 아파트에 지금 불이 막 꺼질 상태인데 어제 같은 거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다 집에 계시니까. 그렇죠. 어제 같은 거는 평상시에 한 4배를 더 썼어요. 4배를. 모든 시설을 전력으로 운영하는 스마트팜 농장은 비상입니다. 전기 없이는 진짜 이거는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죠. 그죠? 보이죠? 엄청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네. 만약에 정전이 되면 어떡해요? 정전되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한전에서는 이러죠. 정전 피해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준비하세요. 왜? 책임 전가 안 하려고. 자가 발전기는 없어요. 자가 발전기 있는 농가가 전국에 어디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대정전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과 체험을 해봤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진짜 지하철 같아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차는 정전으로 정차 중입니다. 재난교육을 받을 때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가지고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면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춰버립니다. 가스, 수도 공급도 같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교통, 신호등이 다 꺼지고 대중교통들도 전부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블랙아웃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멈춰있는 면적들도 있고 정말 2018년도에 저희가 겪었던 폭염 이상으로 재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심각한 상황에서는 블랙아웃도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갑자기 숙소 예약을 취소, 변경할 일 생겼을 때 위약금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서 팩트맨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분쟁 해결 기준을 볼까요? 방역 지침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4단계 격상 전 친구들 4명이 수도권 숙박업소에 4인 객실 예약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로 격상된 지금은 6시 이후에 2명만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기준만 놓고 보면 전액 환불 가능한데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숙박업소에 위약금 냈다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위약금 관련 분쟁 상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기 때문에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하면 면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숙박업체에서는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 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는 공정위 규정,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숙박업체가 계약 당시 환불 규정을 내세워서 위약금을 물리면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 물론 숙박업소 중에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정해진 방역 단계에서 준하는 취소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 따로 안 받고 무료 취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 이미 방역 지침에 따른 변경 취소는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곳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 예약 전에 환불과 위약금 규정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네,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진 중국 허난성의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명이 숨졌고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사공성근 특파원이 현재 고립된 교민에게 피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3층을 알리는 글씨가 선명한 건물 복도. 창가로 다가가니 차오른 물이 밖에서 출렁입니다. 급류에 꼼짝없이 갇힌 차량 안에서 운전자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거대한 흙탕물길 위에 차량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차량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진 허난성에서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7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당국은 댐 붕괴와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뚫어 수위도 낮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침수로 12명이 숨진 정저우시에 기상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인근 신샹시의 순간 최대 강수량은 정저우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신샹에서 재난을 당한 우리 교민 20여 명도 고립됐습니다. 성인이 걸었을 때 거의 허리까지 침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16년의 중국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겨 도시 기능이 일부 마비됐고 외부와의 연락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요새부터 많이 상하기 이제 시작하고 인터넷 아예 안 되고 그나마 전화가 좀 되는데 내일부터는 불안합니다. 피해 지역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우리 교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나날이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식 기록으로 39도까지 오른 동두천은 오늘 40도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쪽 지역, 특히 수도권에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그리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이 교외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열섬 효과,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내일도 동쪽보다는 서쪽의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전주와 광주의 한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過去のオリンピックには申し訳ありませんけれども、過去最高の選手村だと私は経験から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 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선 중세시대 선수촌이라는 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침대와 이 낮은 천장 등 문제투성이라는데요. 안함만 못했던 자랑이 된 거죠.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청해부대원 90%가 감염됐는데 뒤늦게 수송기 이송이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자랑한 청와대. 임대차법 시행 1년 세입자들은 갈 곳 없다고 아우성인데 잘 정착하고 있다고 자랑한 경제부총리. 오늘의 한마디는 딴 세상 자화자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